자, 우리 드디어 시험 범위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개체군의 첫 번째 단원 개체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우리 먼저 개체군의 연령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자, 개체군이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마지막 내용.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개체군의 연령에 따른 분포가 어떻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이 개체군이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연령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령별로 개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비율을 차례대로 이렇게 탑처럼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개체가 아래쪽에, 자, 우리 나이가 든 개체가 위쪽에 쌓아서 그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이 개체군은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안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개체군이 커질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어린 개체를 놓고 위에는 나이가 든 개체를 놓는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른 3개의 층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아래층은 어린 개체니까 생식전 연령층입니다. 자, 어린 개체들,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개체. 자, 그리고 중간층은 생식 연령층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위쪽에 많은 나이 든 개체는 생식 후 연령층입니다. 생식을 하지 못하는 개체. 자, 그리고 좌는 수, 자, 남자, 사람으로 치면 남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암, 사람으로 치면 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뭐, 암이나 수, 어느 개체가 더 많은지도 피라미드를 보고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라미드가 총 3가지 형식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3가지는 지금 양상이 달라요. 그죠? 자, 어디에 누가 많이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피라미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라미드는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이 생식 후 연령층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생식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많아서 미래에 아기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생식 전 연령층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생식 전 연령층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생식 연령층이 되겠죠. 그쵸? 자, 생식 연령층도 많다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개체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미드 형식에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자식의 번식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식 전 연령층도 많고 생식 연령도 많아서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되겠다. 개체 수가 많아서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자, 점점 커지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피라미드 형식을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점점 증가한다, 발전한다 라는 의미로 발전형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지금 생식 전 연령층, 자, 그 다음에 생식 연령층, 그 다음에 생식 후 연령층 보면은 지금 안정적인 종 모양이죠. 안정적인 종 모양. 자, 그래서 어느 연령층이 뭐 부족하지도 않고 특히 어느 연령층이 부족하면 안 되냐면은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 이 두 연령층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은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도 두터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개체군의 경우에는 개체군의 크기가 크게 변할 일이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형상은 안정적이다.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읽어보면은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의 개체 수가 비슷하다. 자, 두 개의 연령층이 비슷해서 앞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변화가 적다. 자, 변화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자,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면은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피라미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피라미드는 보면은, 자, 생식 전 연령층의 개체 수가 어때요?
지극히 부족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생식 연령층이 될 텐데 생식 연령층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생식 연령층 수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에 비해서? 생식 후 연령층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개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식을 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 자식을 번식하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 결과 이 개체군의 수는 크기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쇠퇴. 앞으로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서 쇠퇴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85년도, 자, 그 다음에 2000년, 자, 그 다음에 2015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식 전 연령층이 아주 두터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생식 전 연령층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게 안정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태형 같은 경우에는 생식 연령층이 지극히 적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봐보면 여기에 85년대 특징을 한번 봐보면 생식 연령층과 생식적 연령층이 두터워요. 그쵸? 생식 후 연령층에 비해서.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디에 그래도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까? 밑으로 오면서 좀 이렇게 퍼지는 형상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깝다면은 무엇에 더 가깝다? 발전형에 좀 가깝죠. 자, 그래서 우리 과거는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는 발전형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이 어때요? 거의 크기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였습니까? 안정형이었죠. 자, 이렇게 변화해서 2015년도, 몇 년 전입니다. 5년 전이네. 그쵸? 자,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생식 전 연령층이 어떻게 됐어요? 급격히 적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생식 후 연령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점점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자, 쇠퇴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체군이 점점 어떻게 될 것 같다. 적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서도 그 자녀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자녀 수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생식적 연령층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개체군의 연령 분포, 피라미드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체군의 특징 마지막 내용, 개체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동이 생긴다면 자, 우리 사람의 경우에 개체군의 크기가 계절별로 크게 막 달라지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어떠한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혹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뭔가 주기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크게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 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교과서에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돌말이라고 하는 물속에 사는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돌말의 개체수가 자, 지금 겨울을 지나서 봄에 접어드니까 급격히 증가했다가 갑자기 또 줄어들어요. 자, 여름이 지나서 갑자기 또 가을에 접어드니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또 가을 끝에는 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주기적인 양상이 보였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겨울에는 지금 수온이 너무 낮은 거야.
자, 수온이 너무 낮아서 이 아이가 번식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봄에 접어들면은 수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장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요인에 딱 적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영양 성분, 영양 염류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영양 성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온이 맞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이 아이들이 급격히 팍 줄어드는 게 관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을 지나면, 자, 영양 염류가 다소 증가하면 이 아이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을이 지나면, 가을이 점점 접어들면 무엇이 문제냐? 영양 염류가 문제가 아니라 수온이 또 어떻게 된다? 급격히 감소하게 하는 게 보여요. 자, 그 결과 어떻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절에 따라서 이러한 변동을 보이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보시면 눈신토끼 토끼예요. 자, 새하얀 토끼인데 이 아이가 그 스라소니 이제 포식자입니다. 토끼를 잡아먹는. 자, 이 아이가 지금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보였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보면은, 자, 지금 토끼가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따라서 스라소니도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스라소니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토끼를 많이 잡아먹겠죠. 자, 그래서 토끼가 줄어들어요. 토끼가 없어지니까 스라소니가 어떻게 됩니까? 스라소니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죠. 그쵸? 자, 스라소니가 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토끼가 또 증가하는 거지. 자, 그리고 토끼가 증가했더니 스라소니도 따라 증가하고, 그래서 많이 잡아먹힌 토끼는 또 감소하고, 그 토끼가 줄어드니까 스라소니도 감소하고. 자, 이렇게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이렇게 연이어서 변화하는 걸로 봐서, 자, 우리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관계는 개체수가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느냐? 포식과 피식 관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개체군 내에는 상호작용을 하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 생물체 간에 뭔가 관계가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경우가 개체군 안에서 개체군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상호작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상호작용마다 특징을 살펴보고, 자, 뭐라고 부르는지, 그 상호작용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누가 그러한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지 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는 요거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좀 예시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우리 꼭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167에서 168페이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 텃세. 우리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텃세 부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자, 텃세가 뭡니까? 여기는 내 구역이야. 자, 그래서 새로 영입되는,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1번.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자, 내 공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개체가 밀집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 우리가 좀 약간 배격을 하면 못 들어오게 막으면 더 이상 이 공간에 사람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러한 뭐 얘는 백로, 까치, 은어 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 우리가 뭐 많이 관찰한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텃세라는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텃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개체들 사이에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해 살아가는 거. 자, 우리 요거는 뭔가 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애완견을 많이 이렇게 기르는 집 있잖아요. 그쵸? 많이 고양이도 많이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처음에 막 이유도 없이 서로 막 툭툭 쳐서 싸움을 걸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바탕 피싸움이 납니다. 그쵸? 피가 터지죠. 그 결과 평온이 찾아와요. 순위가 딱 정해지면은 평화가 찾아오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 순위를 정해서 살아가는 거. 이때는 힘의 세기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순위가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순위제라고 하고요. 자, 우리 동물원에서 많이 보이는 일본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일본 원숭이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자, 이 아이들은 처음에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서열 1위, 뭐 서열 2위, 뭐 이런 애들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온해지는 거지. 그래서 서열 1위인 아이가 먼저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암컷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기는 힘들지만 교과서에 보면은 큰 뿔을 가진 큰 뿔 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뿔이 이제 머리로 이렇게 박아서 싸우나 봐요. 그래서 뿔이 크고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싸움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큰 뿔을 가지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순위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두머리가 있어. 자, 이 우두머리가 무리 전체를 통솔한다. 자, 우리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리 생활을 하는데 우두머리가 통솔을 하니까 우두머리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사자라던가 아니면 늑대라던가 이런 데는 보면은 우두머리가 있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큰 싸움은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우두머리가 있는 거니까 리더제 라고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철새들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를 따라서 항상 같이 비행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러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역할에 따라 계급과 업무를 분담하여 생활하는 거. 자, 우리 역할을 딱 만들어 놓고 계급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업무를 분담해서 너는 뭐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딱 떠오르시죠? 개미, 일벌, 일개미, 여왕개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벌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 이 같은 경우는 업무를 분담한다라고 해서, 자, 우리 사회생활, 이라고 상호작용의 명칭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5번 혈연관계의 개체가 모여 생활하는 거. 자, 우리는 이거는 새끼를 많이 낳지 않는 개체의 경우에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제 혈연 관계로 다져진 아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누가 사냥을 하러 나갈 때 혈연 관계에 있는 애기들을 누가 대표해서 얘들을 보육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 자,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은 거는 가족제라고 하고요. 사자와 코끼리가 대표적 예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시를 한 번도 못 보시면은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추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텃세, 우리가 차단하는 거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자, 그 다음에 순위제, 힘의 세기에 따라서 순위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리더제,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우두머리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할을 분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업무를 내가 분담받은 거대로 생활하는 거. 자, 그다음에 혈연 관계의 개체가 있어서 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단어를, 용어를, 명칭을 정리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자, 우리 남은 시간은 형성평가 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